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생각발전소 7번째 시간. 그게 무슨 뜻이야? 정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이제부터 내 노동력을 전부 가족을 위해 쓰도록 하겠어. 아들, 일을 그만두셨단 말씀이신가요? 아빠, 그래? 말하자면 그렇지. 이 대화에 등장하는 아들처럼 주어진 정보를 구체화시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해석의 여지가 보다 적은 말로 바꾼다. 구체화시키다,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하다라는 뜻의 독일어 동사 프레치지어렌의 어원인 라틴어 동사 프라이시데레는 베어내다의 뜻을 가진다. 베어내는 일이 위의 보기처럼 일상의 대화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사회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와 노련한 목수이며 과학이론가인 카를 포퍼, 목수군요. 카를 포퍼 사이에 오고 간 다음 대화에서 드러나듯 베어내기 기술은 철학적 토론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먼저 하버마스가 다음과 같은 긴 패스를 한다. 이론이란 현실적인 다양성을 갖추고 있을 때 특수한 대상 영역에 대해서도 쓸모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자 카를 포퍼는 이 문장을 핵심만 남기고 다음과 같이 줄인다. 쓸모있는 이론들인 경우에만 특수한 대상 영역에서도 쓸모가 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구체화시키기는 어떤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구분을 통해 네가 말하려는 게 이게 아니고 저거지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체화시키는 공격에만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 아빠, 또 늦었구나. 우리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들, 아니요.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명령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약속은 둘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질 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명령은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명령인지 약속인지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낱말이 3개. 구체화시키기는 일상의 논쟁에서 여러 가지로 쓸모있는 수단이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도 섬세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여 보다 확실한 바탕 위에서 이해시키려는 마음 역시 구체화시키기의 동기가 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꽤나 성가시고 까다롭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그렇다면 군더더기 없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초등학교 독서용 책의 한쪽 면에는 이야기되는 대상의 그림이 보이고 다른 쪽엔 그 대상들에 대한 낱말이 나오는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것만 그대로 내보이면 된다. 그런데 한 단어의 뜻이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설명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대부분은 뜻이 비슷한 다른 낱말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의 가족을 보면 그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예를 들어 화학과 물리와 수학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하자 성적표 있는 그대로 놓고 볼 때 그 학생의 성적에 낙제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그 학생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가 성적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건 아니다. 나머지 성적들 사이에서 그 과목 성적이 차지하는 값어치를 알고 나야 비로소 낙제 점수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제반 철학 토론에 등장하는 낱말들의 경우도 그와 비슷하다. 낱말이 저 혼자 떨어져 있을 때보다 뜻이 비슷한 낱말들과의 비교 속에서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이를테면 뜻이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두 개의 진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낱말을 뜻이 비슷한 친척 낱말들 무리에 함께 두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언어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찾아내는 데 공을 들였던 철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작업했다. 그들은 동의어, 그러니까 한 언어에서 같은 뜻을 가진 낱말들에 매달렸다. 역사상 최초로 동의어 연구에 몰두한 사람은 케오스의 프로디쿠스라는 소피스트로, 어쩌면 그는 소크라테스의 스승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섬세한 뉘앙스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러나 동의어에 대한 열광은 계몽주의 시대인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처음 그 불씨를 당긴 것은 프랑스의 아베 지라르였다. 프랑스어의 정확한 사용에 관한 그의 저서는 많은 동의어 사전들이 귀감이 되었다. 교양인이라면 낱말의 세밀한 명암과 색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지라르의 생각이었다. 교양인은 바로 그런 특징을 통해 미개인과 구분된다. 그리고 그 시금석이 바로 동의어들이다. 미개인은 근본적인 면에서 그 낱말들이 모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양인들은 그런 낱말들의 차이를 가려 확인하고 생각과 언어 속에서 그 점을 고려한다. 지라리의 저술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특히 계몽주의자들로부터 열렬히 환영받았다. 상류사회에서도 언어의 뉘앙스에 크게 신경 썼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던 어떤 사람은 동의어 열병이란 말을 쓰며 파리 전체가 온통 낱말 연구에 파묻혀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러한 물결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독일에서는 지무엘 요한 에른스트 슈토시가 지라르를 모범으로 삼았다. 슈토시는 1770년 독일어에서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올바른 규명 시도라는 책을 발표했다. 연구활동을 계속하면서 슈토시는 실제로 뜻이 똑같은 낱말들이랑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는 뜻이 비슷한 낱말들이란 말만 썼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슈토시는 이를테면 쓸데없이와 헛되이처럼 얼핏 보기에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 같은 두 낱말의 차이를 구분해냈다. 학자가 글을 쓰고도 그걸로 돈을 벌지 못하고 별다른 박수갈채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쓸데없이 글을 쓴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룩한 것이 없다면 헛되이 일을 한 것이다. 물론 슈토시 자신의 저술활동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인생의 지혜와 놀라운 통찰력이 가득한 이 책으로 그는 독일어 동의어 연구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는 일상 어휘 속에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세한 차이점들을 찾아냈다. 매끈하다, 고르다, 평평하다 등의 말들이 완전히 똑같은 뜻으로 들리지 않는가? 그러니 이렇게 복잡한 낱말들의 다양성을 언어의 옷에 불필요하게 잡힌 주름이라 생각하고 다림질에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슈토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그 낱말들의 의미는 제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매끈하다는 말은 거칠다는 말의 반대이고 고르다는 울퉁불퉁하다의 반대말, 평평하다는 굴곡 있다의 반대말이다. 슈토시는 저녁 시간마다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가족과 함께 토론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두었다. 그리고 그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다듬는 작업을 이어갔다. 딱 맞아떨어지는 차이를 찾아내는 일은 수수께끼 풀이와 비슷하다. 꼭 지켜야 할 엄격한 방법론은 없다. 오히려 학문이나 예술을 재미삼아 하는 태도, 즉 아마추어 정신이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듯 싶기도 하다. 목사였던 슈토시가 자기 책을 쓰면서 참조한 책은 루터가 번역한 성서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그는 기가 막히게 멋진 차이를 찾아내 단어들을 구분했다. 그 중에는 흐뭇하다와 만족스럽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분도 있다. 바라마지 않던 것을 이루고 나면 흐뭇하다. 달리 바랄 게 없을 때면 만족스럽다. 정의하기. 정의하기는 구체화시키기와 무척 비슷하다. 여기서도 역시 한 낱말의 뜻을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뜻매김에는 보다 엄격한 형식이 있다. 어떤 낱말의 정의가 내려졌다면 그것은 그저 뜻만 정해진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그 낱말을 특정 맥락에서 특정 뜻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그래서 정의하기는 보통 단순화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잘한 뉘앙스들을 잃어버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 대신 얻게 되는 명료함으로 그 손실을 메우게 된다. 정의하기는 고대부터 철학자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정의에 몰두하는 철학자들의 모습은 그 당시 일반인들의 눈에 무척이나 우스꽝스럽게 보였는데
아래에 인용된 고대 희극 작품의 한 장면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플라톤과 그의 학생들이 호박을 두고 정의 내리기 연습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다루던 것은 대부분 진지하거나 고차원적인 것들이었다. 미덕 혹은 덕이야말로 온갖 논쟁에서 가장 선호하던 주제 중 하나였다. 굳이 도덕을 설파하자는 의미에서 그랬던 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미덕이며 덕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곤 했다. 웃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라케스라는 제목으로 전해 내려오는 플라톤 초기의 대화에서도 바로 이 미덕, 그 당시 사정에 비추어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용기가 주제로 다루어졌다. 소크라테스와 2명의 아테네 사령관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다. 2 사령관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라케스이고 다른 사령관 이름은 니키아스다. 이 2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이 대화에 빌미를 주었던 것은 리시마쿠스라는 이름의 나이 지긋한 귀족이었다. 도대체 용기란 게 본래 무엇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가 벌어진다. 우리 눈에는 어쩌면 낯선 문제일 수도 있다. 용기라는 미덕이 어딘가 고리타분한 인상을 풍기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용기가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란 꼬리표를 달고 대중적 인기를 얻기도 했다. 반면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덕목으로는 유연성 혹은 융통성이 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몇 년간으로 일어나 군사력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던 고대 아테네 사회의 덕목은 지금과 다른 것이었다. 당시엔 어린아이들조차 군사교육을 기본으로 받았다. 남학생들만 다니던 그리스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철학이며 음악, 문법과 같은 수업들이 있었지만 교과과정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신체 단련, 즉 체육이었다. 소크라테스와 이야기를 나누는 2명의 사령관들은 겉보기에도 서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라케스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칼솜씨가 노련한 편이라면 니키아스는 교양미 있고 똑똑한 인상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칼솜씨가 좋은 듯한 라케스에게 도대체 용기가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라케스는 본보기를 들어가며 이렇게 대답했다. 적을 맞아 대열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싸우되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면 그 사람은 분명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설명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보편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도 용기를 보여주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걸 견뎌내는 것도 용기라 할 수 있고 또 항해를 할 때에도 용감할 수 있느냐며 반대 본보기까지 들어주었다. 그러자 라케스는 다시 한번 용기를 이렇게 정의 내렸다. 용기란 어떻게든 다잡은 확고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정의로도 만족하지 않고 확고한 마음가짐이란 사리분별 없이 옹고집을 뜻할 수도 있다며 다시 한번 본보기를 들었다. 그러자 라케스는 한 번 더 정의를 다듬었다. 이제 용기는 사리분별이 있는 확고한 마음가짐이 되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물었다. 폐렴에 걸린 아이에게 평소라면 얼마든지 들어주었을 그런 청을 의사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의사는 사리분별이 있는 확고한 마음가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일러 용감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자 라케스는 두 손을 들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물고 늘어지는 것에 화를 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그런 식의 구분에는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는 능력이 그렇게 모자란가 싶어 부하도 납니다. 저 자신은 용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힘이 드는군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대답하며 라케스로 하여금 그 시도를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니키아스가 나섰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용기란 전쟁에서건 그 밖에 어디서건 두려워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라케스가 나서서 아는 것과 용기는 전혀 다른 차원이며 따라서 이 정의는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스스로 방금 전에 소크라테스가 자신에게 썼던 바로 그 기술을 써서 반대 본보기를 들었다. 의사나 농부의 경우 질병이라든가 우박과 같이 두려워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용감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었다. 그렇게 공은 몇 차례 더 오갔고 마침내 니키아스의 정의 역시 결점투성이 이미 드러났다. 얼마 뒤 그 대화는 끝이 났지만 궁극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니키아스의 대답이 용기의 약 3분의 1 정도를 담고 있으나 우리가 물었던 것은 용기 전반에 대한 것, 다시 말해 전체로서의 용기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다는 소크라테스의 말로 대화는 마무리되었다. 지난한 토론이었지만 끝내 손에 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플라톤이 문헌으로 남긴 여러 대화들의 경우 이런 일이 흔해서 많은 대화들이 아무런 결말을 내지 못한 채 느닷없이 끝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순 속에 끝나고 만다. 그런 인상은 동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정의 내리기 연습이라는 것이 쓸모없이 시간이나 때우는 장난에 지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라는 존재는 한없이 엄숙한 방법으로 호박 따위에 관해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실용성과 엄밀성. 정의를 둘러싼 토론은 언제나 그렇게 성가시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걸까? 정의 내리기의 마무리 여부는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닐까. 관계되는 모든 경우를 다 아우르면서 오직 하나뿐인 어떤 정의를 찾아내는 건 정말 힘들고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언어란 살아있는 존재와도 같아서 언제나 변화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의미를 묶어놓는 정의는 잘해야 내용을 줄여버린 스냅 사진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정의들 중에는 섬세한 것까지 의미들을 모두 담아 표현해야 한다는 요구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그보다는 오히려 실용적인 관점을 앞세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의미를 합의에 의해 정할 수는 있다. 비록 일상 언어의 살아있는 낱말의 의미가 그런 방법으로 남김없이 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렇다면 정의는 결정을 통해 내려질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무공훈장 수여를 위한 규정을 예로 들어 살펴볼 수 있다.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용기에 대한 포괄적 정의가 필요하진 않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그런 용기에만 훈장이 수여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전쟁 중에 보여준 용기 있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세우는 게 보통이다. 이 기준들이 쉽게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에게 규정에 따라 훈장이 수여될 수 있다면 그 정의는 제 몫을 다한 것이다. 철학적으로 볼 때 빈 껍데기뿐인 허술한 정의라 하더라도 말이다. 너무 군대 분위기로 흐르는 듯하니 다른 본보기로 오스트리아의 여성 훈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름도 멋진 미덕의 하녀들이라는 여성 훈장은 1662년 페르디난트 3세의 왕후인 엘레오노라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름만 가지고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이 훈장은 애초 일종의 용기에 대한 상이었다. 그것도 특히 어려운 조건에서 보여준 용기. 다름 아닌 성적 유혹을 견뎌낸 용기에 대한 포상이었다. 궁중에는 유난히 성적 유혹이 많았다. 그래서 이 훈장을 제정한 황후는 커다란 세속적 삶의 소란 속에서 순수한 미덕을 지키고 꺾일 줄 모르는 그 미덕의 힘을 악덕에 대한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것을 훈장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당장에 문제가 생길 뻔했다. 도대체 이 훈장을 누구에게 수여해야 한단 말인가? 어떤 사람이 미덕을 갖춘 사람일까? 이 훈장을 제정한 황후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일종의 정의를 내렸는데 이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다지 성공적인 정의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현실에서는 잘 통했다. 미덕을 갖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황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고귀한 혈통과 좋은 집안이라는 기준이었다. 고귀한 신분이야말로 미덕의 전제 조건이었으며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준은 그보다 막연한 편이었는데
존경받을 만한 품행이 적어도 소문을 통해서라도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에게라면 이런 규정이 만족스러울 리 없을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훈장을 주어야 하는지 현실적인 결정을 하는 데에는 충분했다. 그래서 1662년부터 1675년 사이에 72명의 규수에게 이 훈장이 주어졌다. 소크라테스의 까다로운 정의와 엘레오노라 황후의 정의 사이에는 드넓은 광야가 가로놓여 있다. 정의 내리기의 실용성은 그것이 특정 물음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들려주는 다람쥐 수수께끼를 예로 들어보자. 산책길에 막 나뭇가지에 타고 오르는 다람쥐를 보게 된 어느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 남자는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할 마음으로 그 다람쥐를 뒤쫓았다. 그렇지만 다람쥐가 너무 날래서 그 남자와 다람쥐 사이에는 언제나 나뭇가지만 남아있었다. 마침내 약이 오른 이 남자는 나뭇가지를 따라 빙빙 돌았지만 다람쥐는 끝내 보이지 않았고 나무 줄기 뒤에서 빠끔히 내다보는 작은 눈과 두 귀만 뒤의 끝만 보였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다람쥐 주위를 맴돌고 있던 것인가 아닌가?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그렇다와 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산책객이 다람쥐를 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누군가 나서서 그게 아니라며 이렇게 말한다. 그 남자가 주위를 맴돌고 있는 대상은 자레야 나무일 뿐이라고. 여기서 해결의 열쇠는 결국 정의 내리기에 있다. 주위를 맴돌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해진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위치, 이를테면 남쪽, 그런 다음 다시 서쪽, 그리고 북쪽에 있다가 다시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할 때 그 남자는 분명 그 대상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왼쪽, 오른쪽, 앞뒤 어디에서 보더라도 매번 똑같은 부분만 보게 된다면 어떤가? 그렇다면 그 남자는 다람쥐 주위를 맴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낱말의 뜻을 두고 서로 약속부터 해두어야 한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사람들이 쓰고 있고 정의를 통해 규정할 수 있는 일정한 낱말들의 의미에서 어느 정도 결정된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개념의 정의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푸는 데에만 쓸모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에도 눈에 띄는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정의 내리기가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계야말로 무수히 많은 논쟁들의 기본 바탕이 된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통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실업자,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대한 개념만 하더라도 내노라 하는 정의들이 무더기로 있고 그렇게 내려진 정의에 따라 통계 수치는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독일 연방노동청에서는 실업자를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을 할 마음이 있고 그저 잠시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며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나이로 당장 노동시장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따라서 정년 퇴직을 한 70세의 연금생활자가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실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공식적 실업 개념의 정의는 그때그때 피부로 느껴지는 실업자에 대한 체감지수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라 하면 기간이야 얼마가 됐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 개념 정의는 공식적인 개념 정의보다 폭이 넓다. 따라서 일반적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실업자 통계를 낸다면 실업자 수는 아무래도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공식 통계에서 제시하는 게 실업자 수가 아니라 실업률이라는 사실이 사정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실업률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과 일자리를 갖지 못한 실업자의 비율로 산출된다. 그래야 문제가 2배로 복잡해지게 된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 정의에 따르면 자영업자나 공무원, 군인 등은 경제활동 가능 인구로 분류되지 않으며 그래서
그에 따라 실업률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그 결과 실업률을 낮추는 비법이 하나 생겨났다. 적당한 개념 정의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수를 어떻게든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실업률은 줄어들게 된다. 1986년 영국에서는 구직자 중 어느 누구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13.6에서 6%에서 12.2%로 줄은 바 있다. 개념 정의의 실패. 개념 정의는 무척 힘든 기술이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쉽다. 여기서 정의 내리기의 걸림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반대 본보기.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의가 약속했던 것만큼 제 역할을 하는지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제로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걸 찾아내 실험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험 결과 그것이 그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 개념 정의는 지나치게 좁게 이루어진 것이 된다. 앞서 라케스가 용기란 대열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 맨 처음 정의가 바로 이런 경우다. 그는 용기를 구체적인 군사적 상황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저런 예들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 내리기는 그 범위가 좁아지게 마련이다. 정의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은지에 대한 테스트 역시 필요하다. 개념 정의에 포함돼선 안 되는데 포함되어 있는 본보기들을 찾아 실험해 볼 수 있다. 니키아스는 용기란 두려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동료인 라케스는 의사와 농부의 경우 자신들의 분야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들을 용감하다고 하진 않는다며 반대 본보기를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글 마그나 모랄리아에서 그보다 더 세련된 반대 본보기를 보여준다. 군인들은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군인들은 특정한 곳에 있으면 전투가 벌어져도 안전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경험이 없는 신출내기라면 공포에 질려 실성할지도 모르겠지만 군인들은 특별한 지식의 힘을 빌어 침착하게 움직인다. 말하자면 이들은 두려워할 게 뭐고 그렇지 않은 게 뭔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군인들을 용감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그럴 수는 없을 듯하다. 그들은 특정 경험의 가치에 의지할 수 있는 까닭에 태어난 것뿐이다. 2. 오로지 부정. 그저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수만 전달하는 개념 정의에는 정의의 목적이 빠져 있다. 이를테면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 너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라는 설명은 제대로 된 개념 정의가 아니다. 정치적 토론 자리에서 특히 이러한 부정적 정의 내리기가 즐겨 쓰인다. 상대가 원치 않는 걸 짚어내 이야기하는 편이 자신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보다 한결 편하기 때문이다. 3. 순환 논법. 정의되어야 할 것이 정의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순환적이라고 한다. 독일 문화부장 관심의회의 뭘까? 독일 문화부 장관 심의회의 독일 문화부 장관 심의회의 학업 성적 수에 대한 개념 정의만 해도 그렇다. 학업 성적 수는 성적이 요구되는 필요 조건에 특별한 정도로 부합할 때 주어져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렇다. 수는 성적이 빼어난 경우에 주어져야 한다. 그런 정의라면 문화부 장관 심의회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업 성적 수는 그런 순환 논법을 쓰지 않고도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수란 해당 교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켰을 때 주어지는 성적이다. 오른쪽이란 엄지가 왼쪽에 있는 곳이다. 이 문장은 독일어에서 꽤나 널리 알려진 말장난인데 이 역시 순환 논법의 오류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오른쪽과 왼쪽은 순환 논법 없이는 정의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른쪽 왼쪽 두 낱말이 가진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인지 저절로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다. 4. 비유법. 개념 정의에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명료성이다. 그런데 정의 내리기에 비유를 이용할 경우 명료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를테면 용기는 덕목의 진주라고 정의하는 식이다. 이 경우 이것은 개념 정의라기보다는 특정 정의를
특정 정의를 강조의 표현으로 두드러져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5. 대체 테스트. 개념 정의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형식을 띈다. X라는 말은 앞으로 Y라는 뜻으로 쓰인다. 글을 쓰는 이가 특정 개념 정의를 끌어들였다면 스스로 그 정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이때 X라는 말이 들어있는 모든 문장에서 X를 Y라는 말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살피는 게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대체 테스트는 여러 이론의 검증과 비판에 매우 유용하다. 이론에서는 개념 정의를 거창하게 끌어들이고는 곧바로 그 사실을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순발력과 절차. 학교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 많을 것이다. 졸업시험에 용기란 무엇인가 라는 논술 문제가 출제됐는데 한 학생이 5분 뒤에 일어나 교사에게 답안지를 건네주었다. 그 답안지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용기다. 이 학생의 논술 성적에 관해서는 두 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나는 15점 만점을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4점밖에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문법적으로 제대로 된 문장이려면 이것이 용기다라고 썼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늘 이런 식의 재치 있는 제스처로 개념 정의라는 성가신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제스처는 상황에 묶여 있는 데 반해 개념 정의는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개념 정의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 사전 작업을 한다면 일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개념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관계없이 우선 여러 가지 본보기들을 찾아야만 한다. 이렇게 본보기를 수집하는 일이야말로 개념 정의의 시작이다. 이때 경계선상에 서 있는 본보기들일수록 더 도움이 된다. 플라톤의 여러 대화에서 대화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본보기, 비교, 가려서 정리하기,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시 새로 정리하기 등의 절차들을 취합하는 일부터 시작해 점차 개념 정의가 생겨나게 된다. 개념 정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개념 정의에 근접해 감으로써 그 다음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순서와 계열이 생겨나면서 차츰 모두를 관통하는 구속력 있는 개념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학술적 분류들이 이루어졌다. 식물학과 동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화학도 마찬가지다. 앞서 이야기한 화학 원소들의 주기율표를 만들어낸 드미드리 이바노치 멘델레예프의 금욕적 수도사 같은 모습은 수많은 화학책들에 인쇄되어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를 가로지르는 기차 여행을 하던 중 혼자 카드패 떼기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곤 한다. 그런 그의 카드에는 일반 카드 그림이 아니라 화학 원소들의 특징이 적혀 있었고 멘델레예프는 그 카드를 계속해서 정리하고 또 정리했다. 그러다 원소에는 원소 집단들 뿐만 아니라 화학의 핵심이 된 화학 원소들의 주기율표 전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다의성. 개념 정의는 다의성을 일일성으로, 다시 말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말을 한 가지 분명한 뜻을 가진 말로 탈바꿈시키는 데 보탬이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 다의성을 남김없이 그리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꼭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낱말도 역시 그 나름의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다이어는 정중한 표현과 예의 바른 태도의 중요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위트나 우스갯소리를 위한 주요 소재이기도 하다. 어떤 임산부가 과일 가게에 들러 가게 주인에게 말했다. 배 좀 봐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대답했다. 정말 많이 부르시네요. 가끔 이렇게 해서 7번째, 그게 무슨 뜻이야? 정의를 다 읽었는데요. 가끔 이렇게 번역책들을 읽으면 뭔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약간 오그라드는 위트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청소년 권장 도서라는 거에 매번 놀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거나 글을 쓴다면 웬만한 정치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기 방식을 예리하게 만들길 바라며 생각 발전소 7번째 시간
그게 무슨 뜻이야? 정의를 마치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